어제 캄보디아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핵 공동 대응과 함께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네, 한편 미중 정상회담은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6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첫 대면 회담에서 양국 관계, 또 경제, 대만 문제 등과 함께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압박 메시지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 이런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는데 아무래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미일 사이에 북한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네. 사실 정보를 군사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신뢰가 두터운 국가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미일 삼각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뢰가 부족해서 정보 공유를 갖다 원활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정권의 지소미아라 그러죠. 한일 군사보호 협정을 폐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일 간의 신뢰에 금이 갔었는데 이제는 북한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쪽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한미일 사이에 지금 군사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그동안은요. 일본이 북한 관련 정보가 필요하면은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한 정보를 미국이 일본에게 건네주고 그다음에 한국이 일본이 취득한 어떤 그런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에게 건네준 자료를 우리가 미국으로 받아보던 굉장히 이 비효율적인 어떤 그런 정보 공유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직접 삼국이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일단 한미일 삼각공조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한일 사이의 신뢰 부족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근데 이제는 한미일 삼각공조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압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이란에서 백악관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3국 차원의 잘 조율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진 않아서 이게 어떤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대응일 것이다라고 좀 지레 짐작하실 수 있으실지. 글쎄요, 예. 일단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한다라는 방침은 쭉 있어 왔으니까요.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다 더 자주 한반도 주변에 전개할 수 있다.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솔솔 나오는 얘기가 주한미군을 증강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군사적인 방법 외에도 지금 사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재가 상당히 이완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서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부과하고 있는 제재 있죠. 네. 이런 제재를 한번 북한에게도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엔 차원의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국제사회가 부과하는 그런 제재를 북한에게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이 똘똘 뭉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마음이 맞는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과 또 다른 나라가 이러한 제재를 어길 경우에는 제3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게 상당한 압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넘겨서 오늘 오후 예정돼 있는 미중 정상 간의 첫 대면 회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아시아 순방길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한다면 이 동북아 지역의 미군 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이것이 이 주한미군의 증강이냐 아니면 미국의 이 전략자산 전개를 좀 확대하는 것이냐 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증강한다라는 것은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을 증강한다라는 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조금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전략 자산을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전개한다라는 것은 한미 양국 사이에 벌써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략 자산 전개 쪽으로 일단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재밌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북한에게 경고를 갖다 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뒤에서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갖다가 감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영향력이 동북아에서 확대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의 수를 증가시킨다. 이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는 약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수세적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너희들이 뭐 7차 핵실험을 갖다 막지 못한다면은 너희가 싫어하는 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북한에게 압력을 갖다가 넣는 게 좋을 것.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에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발신하고 있다. 이게 뭐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압력을 넣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싫어하는 동북아 전력 증강을 피하려면 북한을 상대로 조금 더 압박을 해라. 한반도의 상황을 조금 더 관리해라. 이런 그렇죠. 차원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네. 중국이 이런 미국의 의도대로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뭐 없죠, 사실은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네. 이런 전략 자산이 동북아 들락날락하고 그다음에 만약이라도 주한미군이 증강된다 그러면은 이건 미중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게 아마 암묵적으로나마 좀 7차 핵실험 정도는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7차 핵실험을 한다면은 미국이 전례 없는 어떤 그런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7차 핵실험을 할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데에는 어떤 중국의 어떤 이런 입장이 어느 정도는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이를 파고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7차 핵실험 못하게 조금 더 압력을 넣어라. 뭐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에서 사실상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대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지난 당대회에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다 이렇게 또 네. 경고를 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젠가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자기는 훨씬 더 강력한 포지션을 가지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레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어요. 중국은 분명히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갖다가 고수할 것입니다. 더 확고하게 얘기를 할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에서도 얘기를 갖다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대만은 우리 주권 문제이고 영토 문제이다. 이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지만 물론 평화롭게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평화롭게 통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개입을 한다면 여기서 상대방이라는 것은 물론 미국입니다. 그러면은 피치 못한 사정이지만 우리가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무력에 의한 어떤 대만 통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대를 할 것이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는 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중 정상 간의 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북한 문제, 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오를 텐데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또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을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정상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 신경전, 강대강 대치를 펼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싸움이 될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뭐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심화가 됐지만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마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기후 문제만 하더라도 양국이 서로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기네들이 세팅을 할까를 네. 놓고 아주 그냥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경쟁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지금 뭐 미중 경쟁이 전략 경쟁 상태로 돌입했기 때문에 한 부분의 어떤 경쟁이 다른 영역, 이슈 영역으로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영역에 대한 어떤 경쟁이 격화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라든지 마약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등등 뭐 총망라해서 조금 상대방이 어떤 대결적인 입장만 확인을 하고 물론 구두로는 뭐 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이 질병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라고는 하겠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그 글로벌 공급망이라 그러죠. 가치 사슬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치 사슬이 붕괴가 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 한국과 같이 작은 나라, 한국과 같이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는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사실 미중 경쟁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 팬데믹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 이전에 벌써 에너지 수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되고 있었는데 이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되고 있는 이유는 또 미국의 정책이기 때문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산업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칙을 다 무시해 가면서 이러한 산업을 갖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부득이하게 지금 중국을 이런 공급망에서 퇴출시키고 디커플링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핵심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전기 자동차에 탑재가 되는 배터리, 건전지 이런 핵심 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우리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 일본, 유럽 동맹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참을 하고 보니까 근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저희가 뒤통수를 갖다가 한번 제대로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정책에 규칙이 없어요. 미국 우선주의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나 그다음에 유럽도 같은 생각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동맹 국가들 같이 힘을 모아서 미국에게 조금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전면적인 탈동조화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게 있어서 지정학적인 현실이고 지정학적인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로 차이나 정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제로 차이나 정책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회담 테이블에 다양한 현안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오해나 오판에 따른 우발적 충돌을 좀 방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네. 미중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하고 또 오늘 회담 이후에 미중 정상이 또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할 것인가도 좀 궁금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중 간의 경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벌써 정해져 있는 부분, 그런 표현을 갖다 써서 좀 그렇지만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는 미중 경쟁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쟁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가 돼가지고 양국이 전면전을 벌인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지금 미중 정상이 만난다라는 것은요, 물론 그동안 온라인으로 한 5번 정도는 만났어요. 네. 근데 대면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만난다는 어떤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이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2+2 회담, 그러니까 국방장관, 국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전략회담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 정상이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가드레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이 우발적으로 전쟁으로 번져나가는 상황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나기를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도 저는 이 양 정상이 일단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